자, 오늘은 로마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기인 기원전 69년 혹은 기원전 70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였고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이 왕조의 공주들에게 자주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자, 우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원전 305년에서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한 왕조로 마케도니아인의 왕조였습니다. 제가 수다몽 영상에서 이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상을 이미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역과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었죠. 그리고 그의 사후, 그의 영토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조인 이 프톨레마이오스 라지드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릴 적 친구로 숱한 전투를 함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하고 제국이 분할이 되자 지배권 차지를 하기 위한 이 싸움에 뛰어들었고 이집트 총독이 되었다가 전대 파라오 넥타네보 2세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왕에 등극을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된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을 훔쳐서 이집트로 가져왔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크게 번성했는데요. 왕조의 독점 사업, 특히 주요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를 하는 것까지 통제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방직, 피역, 광업, 염전업 등을 통제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게 됩니다. 또 홍해와 나일강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해서 수출입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고 백성들에게 받는 조세까지 있었으니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박물관이 세워져서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 있는 수많은 서적이 보관되고 이렇게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세워지기도 하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학자들을 또 귀하게 대접을 해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왔고 천문학, 지질학, 동식물학, 물리학, 수학, 문학, 화학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인, 즉 그리스인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니까 그리스인의 외모를 가졌을 것이고 이집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풍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300년 동안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었는데 이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왕실 내에 왕족들이 분열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군대, 정치, 교육이 다 엉망이 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져서 나라 전체가 흔들려 왕조의 통치권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로마는 당연히 그 손을 덥석 잡았고 그 후 이집트는 로마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난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클레오파트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총명하고 천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두 그녀를 사랑했고 이집트의 보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이건 기즐 스토리에서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똑똑하고 지식 탐구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 곳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왕실 도서관에서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해서 당대 누구도 따를 자가 없을 만큼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역 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교하는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 10개 국어를 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대수학, 서사시, 역사, 수사학, 정치학 등의 조예가 깊었고 이 미용술에 관한 책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타고난 미모를 가진 데다가 이렇게 지적이고 교양이 뛰어났으며 대화술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미 가라앉는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기원전 76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이 이집트 국민들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1세와 비슷하게 아주 무능한 왕이었는데요. 아우레테스, 그러니까 피리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정치보다는 피리불기에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궁녀들이 가득 찬 파티장에서 피리를 불며 노는 것에 열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죠. 전국 각지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이집트의 경제는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로마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국왕 지위를 승인해 주는 것이 로마 원로원이었는데요. 이것을 빌미로 로마는 이집트를 마음껏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권력자들은 이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스스로 전복할 거야 라며 전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열심히 자금을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키프로스는 이집트 영토의 일부였는데 이 키프로스를 다스린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동생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왕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자금을 로마로 보내면서 이 왕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더 큰 것을 원했던 로마는 아예 키프로스를 점령해버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이집트의 왕족들은 권력 다툼을 하면서 내분되어 서로 암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왕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역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장군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약한 왕의 모습에 화가 난 이집트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 왕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로마로 도망을 가서 로마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이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언니인 베레니케 4세를 여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을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는데요. 천진난만한 소녀의 시대가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왕자를 차지했고 딸 베레니케 4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베레니케의 반란이 있은 지 4년 후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하기 전 자신의 후계를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녀의 이복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로 정하고 사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7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 통치자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18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10살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이미 사망한 언니 베레니케 외에도 자신과 공동 통치자가 된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있었고 또 13살의 여동생인 아르시노에와 더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이들을 등에 업고 파벌을 형성해서 여전히 왕자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는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여왕이 된 클레오파트라 7세는 그리스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배워서 사용을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 고유어를 익히고 이집트 고유 문화와 신앙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이집트 고유의 신들과 결부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죠. 그리스 문화만을 고수하는 이 왕조의 분위기가 이집트 백성들의 생활, 풍습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백성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기도 했고 궁궐 박물관에서 열리는 학술 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방대한 독서로 갖추게 된 지식을 활용해서 이집트를 압박하는 로마에 맞서 외교수를 펼치며 고전분투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조금씩 나이를 먹자 나도 왕인데 누나 권력이 더 센 것 같아 라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에는 그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자, 물론 클레오파트라 7세 역시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었죠. 이런 클레오파트라를 더 궁지에 몬 것은 로마의 원로원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만을 인정하고 폼페이우스를 그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로마에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전투에서 패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망명을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우스를 이용해서 동생을 밀어내고 왕자를 지키고 이집트를 지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를 활짝 열고 폼페이우스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박과 재물을 보내 호의를 베풀죠.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우스가 지금은 카이사르에게 쫓겨 이집트로 왔지만 분명 카이사르를 무찌르고 다시 로마의 1인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클레오파트라의 오판이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의 손에 들어갔고 클레오파트라의 반대파는 이 일을 빌미로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하게 되었죠. 아직은 힘이 많이 약했던 클레오파트라, 기원전 49년 결국 왕자에서 밀려 퇴위를 하게 되었고 홍해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의 유목부락으로 피신을 해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지지 세력을 모으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무력으로 왕자를 다시 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도와 정적을 물리쳐줄 외부 세력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정벌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은 이미 로마의 대세는 카이사르구나 라는 판단을 했고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로마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카이사르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죠.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왔다는 정보를 클레오파트라가 입수하게 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이용해서 권력을 되찾고자 하죠. 몰래 이집트에 잠입한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을 상인으로 변장시키고 그 자신은 커다란 카펫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인으로 분장한 하인들이 이 카이사르를 찾아가서 클레오파트라가 보낸 선물이라며 돌돌만 카펫을 카이사르에게 전합니다. 카이사르는 잔뜩 경계한 모습으로 그 카펫을 펼치는데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가 요염한 자세로 누워서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요염하면서도 청초한 모습의 아름다운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은 산전수전 다 겪은 50살이 넘은 카이사르마저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답기만 한가요? 지성미를 갖추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에게 더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시 카이사르는 수천 명의 부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상륙을 한 상태였고 이집트는 약 2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에게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카이사르에게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죽인 일을 처형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가
공동 통치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는 측근들이 이런 카이사르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클레오파트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기원전 48년 아틀라스라 장군이 보병 2만 명 그리고 기병 2,000명을 데리고 지방에서 봉기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가 이 반란군에게 포위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본국인 로마의 지원을 받게 되자 곧 이 반란군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나일강에 빠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대항한 클레오파트라 여동생 아르시노의 공주는 메두사 신전에 갇혀 운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7세는 2년 만에 다시 이집트의 왕자를 되찾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자 단독 왕은 허용이 되지만 단독 여왕을 허용하지 않는 이집트의 불문율에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는 또 다른 남동생인 13살의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을 해서 그와 함께 이집트의 공동왕이 됩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사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외에도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렸던 사람이고 또 아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순간적 사랑에 빠져서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녀를 자신의 동반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카이사르는 이후 이집트에 석 달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을 함께 여행하는 등 연인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간질병을 눈치채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막 연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발작을 일으키자 얼른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 간질은 하니발, 알렉산더 같은 영웅들이 앓는 병이라면서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죠. 카이사르의 간질, 이 내전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요. 가벼운 뇌졸중 증세였다는 말도 있지만 간질, 내전증과 유사한 증세를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와 함께하면서 그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카이사르.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6년 로마로 돌아갈 때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여러 수행자를 동반해서 로마로 함께 가서 1년 반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쉴 새 없이 많은 노예들을 대동했고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가서 로마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카이사르가 마련해준 이 저택에 머물렀는데 이때는 그녀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뜻의 카이사리온 또는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도 함께였습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카이사르의 아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에게는 부인 칼프리니아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에 가면 카이사르의 자식을 낳은 아내 대접을 받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이 클레오파트라를 카이사르의 정부 정도로만 여겼고 클레오파트라를 크게 신경 쓰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이 컸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와중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공화파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공개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불안과 실망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을 텐데요.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복귀한 직후 15살이 된 그녀의 남동생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암살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도 클레오파트라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점점 성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 14세 역시 그녀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또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혼자 단독왕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왕자리에 올려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앉혔고 그가 프톨레마이오스 15세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방패가 되어주던 카이사르가 이렇게 사망을 했으니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인데요.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카이사르가 사망을 하고 로마의 사정은 급변하게 되었는데요. 공백이 생긴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카이사르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한 것은 옥타비아누스.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이 인물은 제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힘없는 어린 청년에 불과했던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공화파의 대두 키케로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는 한편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레피두스와도 손을 잡게 되죠. 비록 카이사르는 사망을 했지만 그의 군대는 여전히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의 2차 삼두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 삼두정이 성립이 되자 이들은 곧바로 카이사르를 죽인 공화파 원로원들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는데요. 브루투스 일파를 완전히 제거하자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동방 지역의 이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유대를 정복하고 서서히 이집트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기원전 41년 티르수스에 정박해 있던 안티니우스는 일부 이집트인들이 공화파를 지지한 사실을 추궁해야겠다면서 클레오파트라 7세를 소환합니다. 카이사르를 무릎 꿇린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집트의 엄청난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를 소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계속 독촉 편지를 보내는데도 클레오파트라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초조한 쪽은 안토니우스 쪽이었는데요.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영웅, 전쟁의 승자이긴 했지만 약점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낭비벽이 심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버릇이 있었고 또 술과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면 월급도 줘야 하고 하사품을 또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군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이집트에서 로마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 어떻게 하면 왕위를 지키고 이집트를 지킬 것인가 매일매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소환하며 손을 내민 것이죠. 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사로잡았던 것처럼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안토니우스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를 초조하게 만든 다음 그가 원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배에 오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커다란 배를 타고 퀴두루스 강을 통해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묘사한 글들은 아주 많은데요. 섹스피어는 피리 소리에 맞춰 노를 저으며 오는 클레오파트라의 배에서는 매혹적인 향기가 풍겼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돛에 은으로 만든 노를 젓는 호화로운 배 위에는 황금색 비단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모습을 한 클레오파트라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시녀들이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매혹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28살.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은 그동안 성숙미와 우아한 품위마저 갖추게 되어서 당시 42살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라는 전가를 보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역으로 자신의 선상에서 파티를 할 예정이니 파티에 와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 클레오파트라의 배에 오른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배의 바닥에는 엄청난 양의 꽃들이 깔려 있었고 금으로 만든 접시 그리고 보석이 박힌 금 술잔에 여신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 이 모든 것이 안토니우스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파티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네요. 안토니우스가 얼떨떨해하며 말을 하자 클레오파트라가 그 정도는 제게 아주 작은 비용이랍니다 하면서 시녀에게 식초를 잔에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온몸에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귀에 늘어뜨린 커다란 진주 귀고리를 떼어내서는 이 식초잔에 담그어 버리는데 그 모습을 안토니우스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식초 술잔에 담긴 진주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진주가 다 녹자 클레오파트라는 그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고 다시 다른 귀고리 한쪽을 술잔에 담그려고 하자 안토니우스가 말리게 됩니다. 당시 진주는 엄청나게 값비싼 보석이었기 때문이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녀가 가진 이 모든 것에 푹 빠져버렸고 파르티아 출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진주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서 진주가 산에 잘 녹기는 하지만 금방 녹을 정도의 산도 높은 식초였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몸에 해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분명 어떤 트릭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에게 푹 빠져 지내던 안토니우스에게 두 가지 나쁜 소식이 전해옵니다. 아내인 폴비아와 동생이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페루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는 소식과 파르티아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 시리아, 리디아, 이오니아까지 정복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안토니우스는 서둘러 파르티아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 도중에 풀비아가 빨리 로마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다급한 편지를 보냅니다. 안토니우스가 얼른 와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풀비아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합니다. 로마로 간 안토니우스는 이 내란의 원인이 자신의 아내인 풀비아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불리해지자 옥타비아누스를 만나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삼두정의 주역인 세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이오니아해를 경계로 동쪽은 안토니우스, 서쪽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아프리카는 레피두스가 다스리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기원전 40년부터 기원전 37년까지 이 3년 기간 동안은 안토니우스는 아내와 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 옥타비아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세 명이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법. 이 삼두 정치의 약한 고리 에피두스가 숙청을 당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만이 남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다시 아시아 원정에 나섰는데요. 시리아에 가까이 가자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고 클레오파트라를 불러 두 사람은 시리아에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낳은 쌍둥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고 또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이사리온의 후견인이 되겠다는 선포를 하죠.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계속했는데요. 아르메니아까지 진군한 이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고 다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러 가고 싶었던 안토니우스는 즉시 메디아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퇴각해야만 했죠. 아르메니아로 도망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가 군대와 식량을 가지고 그곳으로 와서 안토니우스에게 힘을 보탭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안토니우스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의 아내 옥타비아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지금은 전쟁 중이라 만날 수 없으니 아테네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편지를 보내죠. 남편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미 빠져버린 것을 알고 있었던 옥타비아는 슬픔을 누르고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군복과 가축 그리고 부하 장군들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친위대도 2,000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를 만나게 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를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죠. 안토니우스가 떠나면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연극을 꾸몄고 결국 안토니우스는 전쟁을 포기하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알렉산드로 가게 됩니다. 옥타비아는 남편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자식들을 돌보며 한치 흐트러짐 없는 행동을 보여서 이런 옥타비아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 안토니우스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후 죽을 때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나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 전격 이혼을 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정식 결혼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와의 연대를 벌이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안토니우스는 이 파르티아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이후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을 받아서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승리를 했고 시리아와 페니키아 해안의 부유한 도시들, 살리시아 해안의 일부, 유대의 해안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차지한 곳을 클레오파트라에게 할양합니다. 인시트 전성시대의 소유 영토 대부분을 할양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권력자를 또 자신의 치마폭에 넣은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신의 왕위와 이집트의 독립을 지켜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복 영토를 이집트에 할양하는 로마 장군의 태도는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게 했죠.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가 아르메니아 원정을 성공시키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개선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클레오파트라를 왕 중의 왕이라며 치켜세우고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적출자라고 선언하게 되죠. 로마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로마 정규군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한 장군은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의 신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개선식을 해야 하는데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개선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시민인가 이집트인인가 하며 분노를 하게 됐던 것이죠. 거기다가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적출자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스스로 카이사르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공언하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는 일이었는데요.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아들임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로마의 영웅으로 불렸던 안토니우스,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공분을 사는 존재가 되어 가는데 그 자신은 달콤한 사랑과 안락한 생활에 점점 빠져들었고 이대로 영원히 평온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원로원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던 의원들, 부하 장수들, 측근들까지 안토니우스의 이런 행동에 충격을 받고 그를 의심하게 되죠. 물론 이런 여론 뒤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연설을 할 때 안토니우스가 타락한 헤라클레스와 같다며 비난을 했고 이집트 무녀에게 무릎을 꿇고 존엄과 영혼을 팔아버린 옛 영웅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여론이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음탕하고 사악한 무녀가 되었고 안토니우스는 그런 클레오파트라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매국노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여론의 힘을 빌어 원로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안토니우스 지지자들을 모두 축출해버렸고 신전에서 뺏어온 유언장을 로마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이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영토, 즉 길리카, 칼키스 왕국, 크레타섬, 키프로스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등의 지역을 클레오파트라와 자신 사이에서 생겨난 이 후손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유언장이 공개되자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감을 느꼈고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영원한 적이 되어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하고 안토니우스에 대한 모든 로마의 권리를 몰수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한 옥타비아노스는 기원전 31년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역사상 가장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호령해온 우리 로마인이 한낱 이집트 여인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한다면 조상을 뵐 낯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인의 수중에서 농락당한다면 어찌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 원한에 사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옥타비아노스가 이집트와의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도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전함 400척과 보병 8만 명을 이끌고 온 옥타비아노스 군과 전함 500척, 보병 7만 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는 안토니우스, 그중 클레오파트라는 200척의 배를 이 안토니우스에게 지원하고 있었고, 엄청난 금과 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군자금을 배에 싣고 전장에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양쪽 전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토니우스는 처음에는 지상전을 계획했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해상전을 주장하게 됩니다. 해상전에 밀려도 2차로 지상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안토니우스가 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클레오파트라의 말에 따르게 되는데요. 양 군대는 그리스 북서부의 암브라키아만에 있는 반도인 이 악티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옥타비아노스의 부장 아그리파가 바람의 방향을 계산한 교묘한 전술을 펴서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며 기선을 제압했고 안토니우스 함대를 격파해 나갑니다. 안토니우스는 안락한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진 탓인지 판단력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되는데요. 후방에서 이를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주력 함대가 격퇴를 당하자 즉시 퇴각을 명령하고 이집트의 전함이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를 본 안토니우스 역시 패배를 직감하고 급히 클레오파트라를 뒤따르게 되는데요. 안토니우스가 빠져나간 것을 모르고 있던 남은 병사들은 몇 시간을 처절하게 싸우다가 죽어갔고 결국 안토니우스 함대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퇴각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사흘 동안 미친 듯이 퇴각을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아챌까봐 전함을 화려하게 장식해서 항구로 들어갔고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정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악티움 전투에서의 패배는 안토니우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는 이집트로 돌아온 후 골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갔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 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토니우스를 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안토니우스를 제거해야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카이사르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아들도 제거를 해야만 했죠.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대군이 이집트 바로 앞까지 도달을 했는데 전력을 재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안토니우스는 항복 사절을 보내서 이 싸움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계속 통치하게 허락을 해준다면 자신은 이집트의 일개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라며 애원을 하는 편지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사절을 보내서 왕위에서 물러나고 안토니우스를 처형한다면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에는 안토니우스를 정치적인 이유로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10년을 함께 보내면서 사랑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를 배신하고 이집트의 왕자까지 잃고 이집트를 로마에 넘긴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에 상륙을 했고 안토니우스는 전력을 당해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차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요새처럼 튼튼하게 지은 자신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은신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와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소문이 나는 것이죠.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운이 다했다는 생각을 했고 연인의 곁으로 가기 위해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디오메데스라는 신하가 달려와서 클레오파트라가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안토니우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인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그녀를 보기 위해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시신은 로마로 옮겨서 선조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말과 또 클레오파트라가 사망을 하면 합장을 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이 유언이 담긴 편지를 옥타비아노스에게 전달하게 되죠. 이 편지를 받은 옥타비아노스는 안토니우스가 사망을 했고 클레오파트라 역시 자결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가서 그녀의 자결을 막으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안토니우스를 망쳐버린 요브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생포해서 전리품으로 끌고 가는 것이 승리를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로 끌려가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30년 39살의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찾아가 화환을 바치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와 목욕을 한 후 성대한 만찬을 엽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은 그 황금빛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워서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의 충성스러운 하녀 아라스와 샤르미온도 클레오파트라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죽음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독사의 독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바구니 안에 독사를 숨겨가지고 와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노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옥타비아노스는 곧 카이사르의 유일한 아들이자 적통 후계자로 공표된 카이사리온을 찾아 살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300년의 치세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영웅들을 사로잡아서 이집트를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소소한 이야기를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네요. 귀즐스토리에서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입니다. 제가 클레오파트라 7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에게 얽힌 논란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절대의 미인으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문학가들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만큼 오똑한 콧날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로마의 영웅들이 그 아름다움에 홀려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런 그녀의 아름다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클레오파트라 예술품전이 열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클레오파트라 조각상이 전시된 겁니다. 그녀의 조각상을 살펴보면 결코 미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대형 박물관은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추녀에 가까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또 영국 타임즈에 클레오파트라는 실제로 키가 작고 뚱뚱한 추녀였다라는 주장이 실리기도 하죠. 이 기사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의 키는 약 150cm 정도이고 몸통이 굵고 뚱뚱했다고 하고 코는 메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 주위는 군살이 늘어져서 볼품이 없었고 치아는 모두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인형과 거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2000년 전에 제작된 동전들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2007년 영국 뉴캐슬 대학의 연구팀은 한 은행 금고에서
로마 시대의 은화 동전을 발견하여 분석을 했는데 동전에 새겨진 클레오파트라는 좁은 이마에 툭 튀어나온 턱 메브리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의 다른 왕조와 마찬가지로 근친혼으로 왕조의 혈통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근친혼이 반복되면서 유전병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죠. 이 뉴캐슬 대학의 연구팀은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유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녀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영국 측이 이런 주장을 하자 이집트는 크게 분노하며 반박하게 됩니다. 이집트 대학의 전 문물학 대학원 원장은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은 광채가 날 정도로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웠으며 기품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이 오똑한 콧날의 가지런한 생김은 동서양의 모든 여왕과 비교해도 따를 자가 없었다 라면서 영국 측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여인이며 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지혜로움과 영리함을 지닌 여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주장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한 온갖 추측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약 영국 측 주장대로 클레오파트라가 평범한 모습의 여인이었다면 로마의 영웅들을 사로잡은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매력과 또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매력을 살리는 화장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부가 매끄럽고 고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피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고고학자 도나토 교수가 클레오파트라의 화장품 제조 공장을 재현한 적이 있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운영했다는 이 화장품 공장에는 총 9개의 방에 피부에 좋은 온갖 약초가 구비되어 있었고 그 약초를 가는 맷돌, 또 약초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대형 가마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미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또 만들었고 동식물 기름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했고 또 수시로 진흙을 써서 얼굴과 피부 등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또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해서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당나귀는 출산을 한 후 6개월 동안 하루에 약 500g 정도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당나귀 우유로 목욕을 하는 습관 때문에 여행을 하는 중에도 약 1000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또 뜨거운 이집트의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알로에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또 화장을 진하게 해서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부에 좋다는 맥주 거품으로 세안을 했고 가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맥주 거품으로 마사지를 즐겼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화장술을 살펴보면 안티몬 광석가루 등으로 짙은 눈화장을 했고 백납을 이용해서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했죠.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서 눈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했는데 불에서 나온 그을음과 사완철, 산화망간 등을 섞어서 아이라이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입술에는 또 선홍빛 카민 염료를 써서 붉게 칠을 했고 얼굴뿐 아니라 목과 가슴 등에도 하얀 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나 꽃잎을 빻아서 매니큐어를 만들어 손톱에 발랐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화장술은 유럽에 퍼져서 근대에까지 사용이 되었는데요. 얼굴에 바르는 분에는 이 납성분이 들어있었고 또 입술 연지에는 수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또 클레오파트라는 향수를 아주 좋아했는데 자신이 직접 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리스, 모략, 유계 등을 건조해서 포도, 송진, 벌꿀 등을 첨가한 향수를 따로 만든 것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처음 만난 날 그녀가 탄 배 전체에 이 향수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또 클레오파트라는 화장뿐만 아니라 장신구를 이용해서 꾸미는 것도 아주 잘했는데요.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이 값비싼 보석들은 그녀를 빛나게 하고 그녀의 엄청난 부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그리스의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사람들이 경탄할 정도로 빼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외모는 논쟁을 할 때 보여주는 설득력이나 의견을 개진할 때 드러나는 개성과 어우러져 도발적인 매력을 자아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즐거웠다. 그녀가 입을 떼면 마치 현악기에 선율이 흐르는 것과 같았다. 자신을 꾸밀 줄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자신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꾸몄고,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 뛰어난 화술, 명석한 두뇌, 기발한 재치, 엄청난 지성미로 이 남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카이사르 편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카이사르는 희대의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개선식을 할 때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는데 부하들이 개선 장군을 놀리는 말을 던지는 것이 당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시민들이여 아내를 감춰라, 대머리 남봉꾼이 돌아왔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유부녀든 아니든 상관없이 연문을 뿌릴 만큼 여인을 좋아했던 카이사르. 이 전략적으로 돌돌만 카페트에 들어가서 극적인 첫 만남을 만들어낸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로마에 갔을 때 자신의 가장 화려한 별장에 묵게 해주었고, 또 로마의 명문 귀족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로마 사교계에 데뷔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로마 중심가에 있는 베누스 제네트릭 사원에 황금으로 만든 클레오파트라 상을 세웠는데, 시민들이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이 베누스상, 그러니까 비너스상 옆에 클레오파트라 상을 만들어서 세운 겁니다.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정부쯤 되는 여인인데 그녀의 동상을 떡하니 세운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겠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는 여왕이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냥 힘없는 나라에서 온 여인일 뿐이었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의 첫 만남도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하죠. 안토니우스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갈 때 일부러 뱀 머리와 꼬리에 금박은박을 입히고 은색노를 저어서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녀에게 둘러싸여서 황금빛 침대에 비너스처럼 비스듬히 누워 안토니우스를 맞았던 것이죠. 전쟁터를 떠돌던 안토니우스에게 여신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졌다 하더라도 이전의 안토니우스라면 악티움 해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를 망가뜨린 것은 로마인들의 말처럼 클레오파트라였을까요? 마스터 오브 로마라는 그 소설에는 안토니우스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패기 넘치는 로마 장군에게 우울증이라니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실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을 막 심하게 의심을 하고 힘들게 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 감정 기복이 아주 심했다고 하니까 정말 우울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지면서 이 안토니우스의 우울증은 의존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클레오파트라가 조금이라도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네요.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필요로 했던 것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이었는데 안토니우스는 사랑이 필요한 내면이 연약한 남자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클레오파트라 역시 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를 보듬으면서 모성애와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 이들의 내면적 약함은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에 대한 다른 의견도 다분히 있는데요. 독사를 들여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독사의 독으로 단번에 사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곳이 팔이냐 가슴이냐 정말 말이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가 죽고 100년 정도 뒤에 그리스에서 태어난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무화과 바구니를 든 농부가 여왕을 방문한 직후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무화과 바구니에 독사를 숨겨서 들여왔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음까지도 이렇게 완벽한 판무파탈의 환상을 보여주는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마지막은 많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에로티시즘이 강하게 풍기는 그림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이 독약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쓸 정도로 독에 해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독사를 들여오는 번잡한 방법이 아니라 독약으로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개선식을 할 때 클레오파트라의 초상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림에 독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을 나타낸 것인지 클레오파트라를 독사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은 무엇이었나 등등에 대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녀는 이집트의 독립과 왕자를 지키고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외면과 내면의 매력을 갈고 닦으며 노력한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각자의 매력이 있을 텐데요.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